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수능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지금 시행되는 모습인데요. 당정이 오늘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 점이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자, 킬러 문항이 사교육 블랙홀의 주범이다. 자, 당정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름부터 킬러 문항 아니겠습니까? 네. 무시무시하죠. 그만큼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우리 수능 이 상황을 보게 될 때는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으면 학교 교육만으로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과연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봐야죠. 이 사교육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학습 능력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교육으로 보충하는 것이 맞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충적인 역할을 할 때 얘기고 사교육이 주가 되는 것처럼 돼서 마치 특정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킬러 문항 같은 것을 풀 수가 없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입장이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당정의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정답률이 한 10%도 안 되고 어떤 문제는 또 전문가들도 주면은 못 푸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한두 문제 풀려고 사실 학원에 올인하는 것도 맞고 지방에서 이런 문제들 풀기 위해서 조그만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캐리어 끌고 올라오는 것도 맞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킬러 문항을 없애면 그렇다면 사교육이 없어질까? 이 두 개를 등치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는 그 변별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변별력이라는 거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중점을 두면 킬러 문항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킬러 문항이 되는 문항들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사실상 변별력이라는 거는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교육을 보면 점수로 줄 세우기보다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면 그 밖에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취미라든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 재능과 취미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과외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그 실현됐는가, 구현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인재를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자고 사실은 우리가 입학사정관 제도도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수시제도에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하다가 활용하는 이 또한 또 문제가 불신이 있어서 거기도 줄인 거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학사정관 제도 로비에 의해서 이렇게 무력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또 그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신 건데 이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방향이나 이런 거는. 맞다. 근데 항상 대통령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방향은 맞는데 방식이 너무 급해요. 근데 그 사회적 약자들은요. 방식이 급하면 속도가 너무 빠르면요. 쫓아가지 못하거나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 예측을 하면은 꽉 붙잡고 안 넘어질 수 있지만 예측을 못하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은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최고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모든 걸 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파장이 있을지도 어느 정도 참모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서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냥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툭툭툭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약자들은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그야말로 피해자가 된다는 걸 한 번 더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6월인데 수능 몇 달 남기지 않고서 왜 갑자기 이러느냐 이런 지적으로 들려요. 근데 이미 3월에 대통령은 이거 관련한 지시를 했었고 그런데 6월 모의고사에서 그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불거졌다. 대통령이 갑자기 6월 어느 날 이것을 꺼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지만 국민들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혼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지적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됐건 간에 예를 들어 수능 뭐 10개월 앞두고 얘기를 했다거나 8개월 앞두고 했다거나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다 아는 얘기지만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를 5년짜리 정권에서 얘기했느냐. 아마 그런 식의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바로 곧장 수능이 쉬워진다. 수능이 쉬워져서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한다.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도 네. 저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교과적 과정 내에서 하는 것이 쉬운 수능이 되고 좋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쉽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입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건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어떤 논리적인 그 정합성이 있는 예. 그런 탐구가 필요한 거지. 수능 하나가 조금 쉬워졌다고 해서 변별력 문제 더하기 다른 어떤 항목들도 있는데 네. 대입 과정에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똑같은 정책을 내왔던 민주당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하실 일인가 싶습니다. 예. 자, 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속도의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고 예측 가능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민에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1단계는 여기까지, 2단계는 여기까지, 3단계는 여기까지 몇 년간 하겠다든가 이런 로드맵으로 발표를 하셔야지 네. 그냥 목표가 서울이라고 해서 자 서울로 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고개를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타고 가게 될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될지 그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 방법은 거기로 가는 방법은 이런 철도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으니까 뭐 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용하시고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배려가 있는 방식이냐 이 방식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이 아이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고 괴롭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너무 급하면 이게 또 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지적을 또 주셨는데요. 자, 6월 모의고사에서 대통령 지시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 대입국장이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평가원장이 또 사임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경질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걸까요? 본인 얘기 들어보면 6월 네. 모의고사 관련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거기에 부담을 느낀 거는 뭐 맞는 네.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감사도 한다고 하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경질 여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아마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6월인데 올해 수능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이냐, 네. 수능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 평가원장 한 분이 이 모든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다만 방향이 정해졌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는 그 방향 설정이 늦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이 교육 현장의 혼선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방향이 정해졌고 모든 아이들도 다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혼란은 또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예. 또 반복되게 되는데 다른 질문 드릴까요? 네, 왜냐하면 네.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보다 권한이 많은 쪽에서 어떻게 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툭 던지면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니 권한이 없는 사람 혼선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런 불안감이 불안감이죠.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불안감이 그렇죠? 혼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책상을 딱 쳐요. 그러면은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또 심장 약한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측 가능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정책 기조에 대해서 여당은 엄호하기 시작했고요. 야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대통령이 마이너스의 손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마이너스. 특히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전례가 있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시키는 거 네. 이야기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갑자기 그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는 일도 있었고요. 정책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대통령이 대책 없이 자꾸 지르다 보니까 뒷수습을 장관이 하거나 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하거나 대통령께서는 검찰 초년생인 15대부터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이제는 대학 입시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사익을 쫓는 부패 카르텔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여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 나왔는데 지금 들으신 박대출 의원의 15대부터 입시 부정 사건 수사를 했고 조국 일가 입시 부정 사건도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입시 전문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예, 표현의 어떤 그 수위라든지 그 예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박대출 의장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정책이 또 이 대통령의 교육 관련한 입장이 즉흥적으로 나왔다거나 또는 전혀 전문성이 없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모든 분야를 다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교육 문제만큼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그동안 있어 왔고 그것을 반영해서 수능 관련한 또 사교육 관련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연결 지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야당이나 이런 쪽의 비판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논리로 오늘 이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한테 배운다. 오늘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자막이 나갔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재용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고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의 이 얘기도 좀 감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도 뭐 이렇게 수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수사를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가면서 하고 디테일한 그 사안을 다 뭐 사례별로 연구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실을 알고 고민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 완벽한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모든 학부모들이 전부 다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전문가라고 해서 생각이 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틀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남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동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서 그야말로 백년대계로 공정하고 사심 없고 거기에 진짜 교육에 대한 진정성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백년 계획을 세우든지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대통령께서 충분히 저는 지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통해서 많은 사례와 전문가의 이야기도 경청했을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교육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것은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발표 과정이라든가 또 뭐 시점 등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돌아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 공약에도 이 킬러 문항 폐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사전 예고잖아요. 사전 예고니까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행하는 위치에 가서는 이거를 집행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놓고 말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 지금은 대통령께서는 집행의 최고 결정권자고 이 결정권자가 얘기하면 바로 이게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럼 바로 집행이 되면 나는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제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하겠다고 오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시는 분도 많고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수험생들이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권은 5년인데 그 5년마다 자꾸 이게 뭐가 바뀌니까 네. 그러면은 수험생 가진 입장에서는 자녀가 뭐 한 분인 경우면 모르겠지만 예. 뭐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 집은 계속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자사고, 뭐 국제고, 외고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지난 정권에서 그 자사고 폐지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그 학교 측 손을 들어준 경우가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정책적으로 존치를 하겠다. 결국 그 맞춤형 교육은 아직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 여당에서 갖고 있는 것을 관철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는 결국 생길 때도 보면 자사고가 이름이 뭐 자유형 사립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있었다 이제 자유형 사립고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자율적으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별로 또는 어떤 자체적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취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노정될 수는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둘 다 이 외고, 자사고, 국제고 존치해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은 그대로 간다. 뭐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다고 한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어렵죠. 같아요. 교육은 네.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 그럼요.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듣고 네. 결정을 정말 신중하게 한 다음에 바뀌지 않는 그런 교육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해서 프랑스로 출국을 하셨어요. 내일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니까 빈살만 왕세자도 지금 프랑스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가수 싸이도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다 생중계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전문가 의견도 좀 들을 예정이라서 예고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에 없던 발언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야말로 오늘 정말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오늘 개파 구분 없이 잘했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연설하는 동안 박수도 좀 나왔고요. 잘했죠. 네.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포기하고 그 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으면은 바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선언한 거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건 약속이잖아요. 예. 실행 방법까지 찾아서 한다면은 그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거를 완성하는 단계에는 아직 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선언했다는 것은 아유 박수 쳐줘야 되고 예. 기다리겠다. 그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진정성 있는 이야기였는지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잘한 건 박수를 쳐줘야 되고요. 네. 제가 오늘 한동훈 장관의 이 평가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국무위원이 마치 정치인처럼 자꾸 한쪽 진영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가 잠시 드라이하게. 뒤에 녹취를 준비했으니까 네. 듣고 계속 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입장 변화를 좀 정리해봤더니 대선 공약이었고 2025년 그 지방선거 유세하면서도 불체포 특권 제한 100% 동의한다. 나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3년 2월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 특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딱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환영합니다. 대승적 결단을 했다는 건 이제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 못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한 오늘은
그럼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었길래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라는 설명은 네. 적어도 오늘 연설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아까 예측 가능성 말씀하셨지만 예측하면서 진정성도 믿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 네. 그게 없기 때문에 이분이 또 무슨 계산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또 다른 의혹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예. 만약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물론 본인 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노웅래의원부터 시작해서 4건이 지금 다 민주당에서 부결이 됐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의지 하나로 부결이 됐다가 이재명 대표 의지로 다시 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냐.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의지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1인 4당이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2건의 불체포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더해서 예. 오늘 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본인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었냐,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민주당 두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결된 데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여러 가지 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오늘 다시 선언한, 네. 꺼내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도요. 총선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방탄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겠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계속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가 뭔지. 그러나 그게 결정하기 쉬운 게 본인 입장에서 결정하기 쉬운 게 아니면 예. 그것을 계속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결단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이걸 내려놔도 총선의 영향이 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저는 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바른 길이기 때문에 환영해 줘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대기실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검찰하고 조율해가지고요. 회기를 하루 이틀 쉴 때 그때 영장을 보내고 본인이 자진 예. 출석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딱히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조율하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 방향은 당연히 옳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좀 아까 얘기했던 국회의 지금 국회의원들의 지금 입장, 이거는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4번이나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옛날에는 부결에 던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결로 돌아선다면 예. 그것도 또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시켜서 한 거냐, 아니면 자기도 이게 불안하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의혹이 있으니까 미리 저렇게 한 거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털어내려면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외에는 회기내가 아닌. 하루 네, 이틀 좀 쉴 예. 때 영장을 조율해서 치게 하고 본인은 자진 출석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한다고 네. 하지만 지금 돈 봉투 포함해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또 있는데요. 이 의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게 국회의원들의 이제 수준인 건데요. 네. 수준인 건데 그 수준은 그 수준 나름대로 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헌법상의 권리인 불체포 특권의 취지는요. 네.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봐도요. 개인적인 일탈이나 불법에 관한 게 아니에요. 스테이트 바이올런스, 그러니까 국가 폭력이라든가 네. 정부 폭력이 있는 거나 아니면 여론 재판 상황, 그 뭐 컬렉티브 바이올런스라고 그러죠. 집단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만 저는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헌법적 특권이지, 개별적 사안, 개인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은 스스로 내려놔야 되는, 아무리 예. 헌법적 특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려놔야 되는 권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판단에 맡기겠지만 예. 내려놔야 된다. 자, 그쵸. 이런 의견이신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꽤 나오더라고요. 특히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오늘 SNS에 좀 글도 남겼던데, 또 말을 바꿀 것이다. 일단 믿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재표결 가결 가능성이 커서 지금 선수를 친 거다. 이런 분석도 있고, 세 번째,
향후 청구될 영장의 범죄 사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대장동하고 선거법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법리 다툼에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설령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 의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뀔 리가 있겠느냐. 물론 이재명 대표 속마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입장이 이렇게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는 것은 뭐 일견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네.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만약에 말씀하신다면은 이게 없어지겠죠. 회기를 그러니까 국회가 쉬는 기간을 진짜 만든다든지 우리 국회법에 보면 7월 1일부터 한 8월 15일 전까지는 원래 안 열게 돼 있잖아요. 예. 임시국회를. 뭐 그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방안을 내려놓는다거나 정 안 되면 24시간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거 그것도 뭐 기간을 아예 그냥 표결을 안 해버려서 네. 그것을 뭐 부결시킨 다음에 아예 없애버린 다음에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이건 헌법적 권리라 개헌하지 않으면 없앨 수 없는 것이니까 네. 의원들이 좀 선언적으로 뭔가를 발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가 예. 다요. 예, 선언적 의미로 이건 뭐 법정으로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이 의원에게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겠다고 연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도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김기현 대표는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는 거다. 그간 체포안 다시 처리하자 뭐 이렇게 비판의 수위도 높였던데요. 자, 이제 와서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까요? 어쨌든 세우겠다니까 환영할 일이다. 자, 그래도 마지막에 환영할 일이다. 이렇게 남긴 점은 다행입니다. 환영할 일이다 얘기하고 네. 이제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품격도 있고 좋잖아요. 굳이 이걸 또 막 비판을 네. 해가지고 예. 뭐 좀 전에 우리 대변인님은 뭐 합리적인 뭐 의심 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픈 거는 100%예요. 남이 아픈 거는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내 거에 대해서는 미래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남들한테는 작아 보일 수 있겠죠, 이게. 그렇지만 뭐 영장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영장이 나오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불안한 건데 이것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고요. 이거는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은 불안할 텐데 결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는 게 맞고 네. 근데 그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꼭 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국회 연설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제1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들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뭐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5가지를 포기한 정권과 함께 이 압구정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는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좀 표현이 과하죠. 앞으로 이제 대선 보실 분이 특정 지역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똑같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콕 집어서 정치적 수사에 동원하느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지역 예. 주민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죄를 묻는 정권이라는 표현도 과합니다. 오늘 이 교섭단체 연설은 야당 대표로서의 연설도 되지만 원내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늘 월요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1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정권 비난 그리고 정치적 선동, 저는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걸로 너무 강조가 돼 있어서 듣기에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네. 내용 중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가의 빚과 국민의 빚이 다르다는 표현을 해요. 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예. 전세사기 관련해서도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어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고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마치 윤석열 정권에서 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친기업 정책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왔던 기업 관련 정책의 방향이 과연 그것을 믿을 만할 정도로 기업에 친화적이었나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뒷부분에 있었던 정책 관련 부분을 제가 좀 들어보려고 해도 썩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정도 네. 평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물을 마시다 기침이 나와도 현 정권 탓할 거다. 내로남불의 교과서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지금 너무 비판에만 치중된 것 아니냐. 제1야당 대표 연설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야당은 비판을 네. 하는 거예요. 야당은. 근데 여당까지 비판만 하잖아요. 네. 저는 김기현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어떨까 뭐 상상을 내일요? 해봤거든요. 예. 문재인 정권 탓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상황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 현 상황이 별로 좋은 게 없는 거를 내 탓이오라고 못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연설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전 정권 탓만 저는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여당답지 못한 거예요. 야당은요. 현재에 책임지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잘하라고. 그게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 안에는 분명히 들을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당은 내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전 정권을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거는 책임을 안 지려는 태도로 국민에게 읽히기 때문에 나아가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김기현 대표의 연설이 굉장히 주목된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네. 메모가 하나 포착이 됐어요. 대역행의 시대에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다. 원래 이 제목이 아닌 어떤 큰 제목이 있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메모를 네. 이렇게 포착이 된 건데 네. 내일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일단 아직 안 하셨습니다, 연설. 전 정권 이 얘기는 아마 탓한다는 빼지 얘기는 않을까요? 아직 예. 모르는 거고 지금 뭐 저도 연설 내용을 모르기 네. 때문에 이제 짐작하기로는 뭐 보도가 좀 된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 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한 김기현 대표의 의지를 밝힐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든지 예.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런 특권 포기 관련한 그런 언급도 있을 걸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 비판도 들어갈까요?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온 어떤 일들로 인해서 비롯된 것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건 또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로서의 자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연설은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중요한 건 실천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앞서 이제 비판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회기내에 그 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찰하고 조율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네. 어떻게 실천하는지 보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이제 그 어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어감은 뭐냐면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돼요. 뭐 어쨌든 뭐 굉장히 훌륭한 결단을 내리셨다. 근데 그것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뭐 기대하면서 지켜보겠다. 이 정도 하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막 이거를 뭘까 특정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뭐 영어로 캐릭터를 특징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는 예. 거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국무위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를 야당이 만약에 발언을 했다면 저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점점 이 현 상황에 매몰돼서 객관적 시각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우려가 좀 있습니다. 국무위원인데 너무 여당 의원처럼 얘기한다 이런 얘기신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캐릭터죠. 네.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 맡고 대중의 이 발언이 공개된 이후 쭉 일관된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는 것.
그리고 아주 똑부러지는 예시를 들면서 이해를 딱 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그 과정에서 아마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것 자체로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뭐 품격을 저해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 대변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 이해찬 총리나 우리 쪽 장관들,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때를 좀 복귀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전혀 좀 해요. 예가 다르죠.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인 태도라는 석상에서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네. 표현의 방식과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자세는 좀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거 따라가는 게 좋지 않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저는 국무위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예.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든 네. 박범계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 한동훈 저는, 예, 장관이든 심지어 박범계 장관은 예. 저하고 굉장히 특수 관계인데도 저는 거기다 대고 그렇게 다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아직 뭐 영장 청구 단계도 아니다 이렇게 좀 덤덤한 반응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좀 영장 청구하기는 어려워진 이런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충분히 있다, 증거가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영장 청구를 못할 정도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뭐 최재성 전 수석이 대통령이 별로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약간 만족스럽지 못해 하고 있다. 그게 뭐냐? 수사를 그렇게 유능하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확산이 될 수가 있죠. 국민에게도. 이제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될까? 뭐 이렇게 굉장히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영장 청구를 못 한다면 저는 검찰한테는 굉장히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자동, 백현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 검찰에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해석인데요. 그런 해석이라면 네. 그럼 이전에 불체포 특권을 발동을 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건 피한 거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자동, 백현동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는 얘기로 그 들려요. 얘기가 여당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제가 생각할 반론을 일이 제기한 거고요.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한동훈 그렇죠. 장관 아니라는 얘기를 한 아니, 거죠. 그러니까요. 뭐 최재성 전 의원이 얘기한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해석은 이 밤중에 시청자들께 너무 혼선을 드리는 것이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안 하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오늘 선언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상황부터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주제 넘어갈 텐데 지난 주말에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대구시하고 경찰하고 이 두 공권력끼리 충돌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법조인이고 법률가시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을 볼 때는 좀 약간 중앙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좀 나눠서 봐요. 네. 그래서 중앙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면 지역에서는 그거를 크게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세무조사건이 있는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고 지방에서의 세무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복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조사가 돼가지고 아예 판례상 이게 할 수 없는 게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권한을 인정해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되죠.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의 권한이 무력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좀 저는 본인이 워낙 정치인이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중적으로도 뭐 이렇게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렇지 않고는 그냥
그 평정심으로 법률을 아는 분으로서 했다면 네. 이거는 완전히 자제를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상황 설명을 좀 해드려야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서 일단 이 집회 시위는 받은 거죠. 그러는데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제 두 공권력이 충돌을 한 건데 오늘 대구경찰청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도 경찰에 신고하면은 따로 어떤 지자체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퀴어 축제만 딱 집어서 제재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집회 신고하고 도로 점용 이 허가를 내주는 거는 별개다. 그래서 이게 어이없는 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이 법에 이 약간 그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집회 신고를 한 것이 도로 점용 허가까지 받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네.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주요 도로에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집회를 좀 금지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도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대구에 9곳이 있고. 예. 근데 그 판단은 교통에 방해가 되냐 여부의 판단은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경찰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죠. 법에 불비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럼 유권 해석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정확히 판정을 해달라. 만약에 도로 점용 허가가 자동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대구경찰청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퀴어 측도 대구시를 고발하겠다고 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경찰 대응을 두고 이제 법제처 유권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커지는 양상인데요. 근데 저는 조금 전에 그 말씀에도 저는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게 그러면은 유권 해석을 먼저 하고 집행을 하셨어야죠. 힘 있다고 집행해놓고 이게 그 논란이 선호가 되니까 바뀌었다. 그렇죠. 그거는 저는 굉장히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한 권력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권 해석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당연히 대구시에 불리한 쪽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앙에서 그동안 판례가 이루어져 네. 왔고 전국에 통용되는 어떤 관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역에서 아주 그 자기네들의 권한만으로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예. 그러면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뭐 세무조사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은요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지역은요 지역의 사업가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세무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만약에 이런 걸 써가지고 지역의 기업을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네. 가정을 해가지고 봐주려고 하면은 지방 세무조사를 굉장히 가볍게 해버리면 중앙 세무조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예를 드신 그렇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률 전문가시기도 하신데요.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수를 두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은 다른 데 시장이 아니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대구 시장. 시장이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도 하셨고 보수 정치인이라는 확실한 본인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계기로 이 다름 아닌 퀴어 축제를 타겟으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퀴어 네. 축제라는 것과 보수하고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죠. 네. 굉장한 비판이군요. 윤희석 대변인의 조심스러운 이런 추측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